화려한 옷차림의 새 아줌마가 군부대 면회에서 클럽 가는 줄 알았다며 조교들에게 모욕당하자 바로 다음날 긴급 소집된 707 특임단 창설 멤버가 바로 그 세 사람이었고, 어제 자신들을 비웃던 조교들 앞에서 전설적인 과거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적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쉽게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그 편견이 위험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진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진정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 따뜻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야, 미정아. 진짜 너 그 나이에 그런 꽉 끼는 옷 입고 다녀도 되는 거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서울 성수동 한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던 최미정 54세의 의자에서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 아직 몸매 살아있다고. 박선영 언니, 너도 좀 말 좀 해봐. 이 사람이 나보고 늙은이 취급을 하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선영 55세의 피식 웃으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미정아, 진정하라고. 지수도 곧 올 텐데 또 시끄럽게 싸우게.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본다. 바로 그때 카페 입구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온몸에서 명품 냄새가 풀풀 풍기는 차림새의 한지수 53세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샤넬 백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코디였습니다. 30년 전 707 특임단에서 활동할 때 새 언니들은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전술복, 군화, 헬멧으로 무장한 채 여성성을 완전히 숨기고 살았던 7년간의 세월. 그 시절에는 화장도 예쁜 옷도 액세서리도 모두 금지였죠. 저녁 후 이들이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것은 그동안 억눌렀던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폭발한 것입니다. 어머머, 우리 언니들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미안해, 또 늦었지? 백화점에서 옷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선영이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수야, 우리 30년 친구인데 아직도 시간 개념이 없냐? 면회 시간 2시인데 지금 11시야. 강원도까지 가려면 최소 3시간은 걸린다고. 아이고, 선영 언니. 군부대가 어디 가겠어? 거기 애들이 계속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서둘러. 게다가 요즘 고속도로 좋아져서 2시간 반이면 충분해. 미정이 지수의 화려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진짜 그 차림으로 군부대 가려고? 조카들이 창피해서 어떡해. 거기 면회실에 그런 옷 입고 가면 다들 쳐다본다고. 언니 왜? 이게 뭐가 이상해? 나름대로 단정하게 입은 건데. 그리고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 갑자기 촌스럽게 입으면 그게 더 어색하지 않아? 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 다녔고 고등학교도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운명처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동생들이 함께 훈련받고 있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면회하러 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의 막내 남동생, 미정의 사촌 동생, 지수의 친척 조카가 모두 같은 부대에서 동기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출발하자. 중간에 휴게소에서 점심도 먹어야 하고 면회 시간 맞춰야지. 언니, 그런데 우리 진짜 이렇게 3명이 때로 몰려가도 돼? 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다른 면회객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수의 걱정 섞인 질문에 미정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미리 동기 면회라고 신청서 냈잖아. 세 동생이 같은 소대 동기니까 가족이 함께 와도 전혀 문제 없다고 담당자가 그랬어. 그래도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보통 부모님이나 형제 한두 명이 오지 이모 고모까지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 선영이 미정과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뭐하러 가는데? 동생들 얼굴 보고 맛있는 거 사주러 가는 거지. 별거 아니야.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각자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선영은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 미정은 화려한 블라우스에 스커트, 지수는 명품 원피스에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선영의 하얀색 SUV 앞에 선 세 사람. 미정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들 근데 혹시 거기 가서 옛날 얘기 나오면 어떡해? 만약에 누군가 우리 알아보면? 지수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쉬, 그런 얘기 하지 말자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이야.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선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그냥 동생들 면회 가는 언니들이야. 아무도 30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 어딘가에는 예전의 날카로움과 긴장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일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과거 707 특임단 창설 멤버였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세 사람. 선영이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뒷좌석의 두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자, 출발한다. 강원도까지 한 번에 가기엔 좀 멀 테니까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가자. 언니, 운전 조심해. 요즘 고속도로 곳곳에서 공사한다던데. 그리고 비도 올 것 같아. 알았어, 미정아. 너무 걱정 마. 30년 무사고 운전자야, 나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잠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지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기네. 우리가 이렇게 군부대에 면회 가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받고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세월 참 빠르다. 어느새 우리가 면회 오는 가족이 되다니.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 50대가 어디 늙었다고 그래. 요즘 50대가 예전 30대야. 고속도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옛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고 그 음악을 들으며 20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면회가 아닌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도착했다. 저기 보이는 게 강릉 제15사단 훈련소야. 3시간의 드라이브 끝에 선영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대한 철조망과 경비초소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 간판이 보이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이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3시간 동안 차에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다 아프네. 그리고 여기 공기 뭐야? 왜 이렇게 매캐해? 산속이라 그런가 보지. 자, 빨리 내려. 면회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검사 받아야 돼.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면회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병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후에야 면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 분위기가 예전이랑 똑같아.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지만 선영이 재빨리 지수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말하지 마. 면회실 안은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이미 몇 가족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면회 담당 조교 25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옆에는 병사 몇 명이 면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새 언니가 접수 창구로 다가가자 조교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특히 지수의 화려한 차림새와 미정의 꽉 끼는 옷, 그리고 선영의 고급 가방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면회 신청하신 분들이시죠? 신분증하고 관계 증명서 주세요.
조교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동료 병사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A20세가 조교 옆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옷차림이 너무. 병사 B21세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어딘데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와요? 클럽 가는 줄 알았네. 조교가 피식 웃으며 새 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면회 오신 건 알겠는데 혹시 옷차림이 좀 부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군부대 면회실이지 클럽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모욕에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하다고 할 건 없고요. 그냥 여기는 엄숙한 곳이니까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다른 면회객분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병사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애들도 저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고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정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선영이 재빨리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참아. 여기서 소동 피우면 안 돼. 하지만 병사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사 C19세가 동료들과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저 나이에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용기가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요. 우리 어머니도 저 나이인데 저렇게는 안 입고 다니시는데. 면회실 안에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새 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지수조차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수가 최대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조교에게 말했습니다. 아, 젊었을 때 버릇이 아직 안 고쳐졌나 봐요. 죄송하네요. 다음에는 더 단정하게 입고 오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국가시설이니까요. 조교가 도장을 찍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30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면회 중에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새 언니는 안내받은 테이블로 향했지만 병사들의 시선과 웃음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 아줌마들 진짜 웃기네. 나이 생각 좀 하지. 맞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선영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글썽거렸고 지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이거 참을 수 있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아야지. 동생들 때문에 여기서 문제 일으킬 수는 없어.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어 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세 동생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언니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언니들, 정말 오셨네요. 하지만 기쁜 재회도 잠시 동생들은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면회 와서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30분의 면회 시간 동안 새 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동생들과 대화했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비웃음과 조교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동생들이 나간 후 새 언니는 다시 접수 창구를 지나야 했습니다.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나이에 맞게 입고 오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조교의 마지막 한마디에 새 언니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며 지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모는 안 당한다. 선영과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모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는 30년 전의 그 날카로운 기운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열받아 죽겠어. 저 새끼들이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이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3시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그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선영도 핸들을 꽉 잡은 채 이를 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살면서 저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어. 특히 그 조교놈의 말투라니. 언니들, 우리가 참을 필요 없었어. 그냥 한번 보여줬으면 됐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다고. 지수가 뒷좌석에서 가방을 꽉 움켜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상시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동생들 앞에서 문제 일으킬 수는 없었잖아. 걔네들 군 생활에 지장 줄까봐 참은 거야.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뭐야, 언니?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거야. 나이 먹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거지. 클럽 가는 줄 알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미정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손이 떨려. 그 조교놈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랑 말투가 정말. 우리가 누군지 알면 기절할 거야. 맞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 지수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그 조교의 비웃는 얼굴과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띠리리리리리. 세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울리는 긴급 알림음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선영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긴급 호출 강릉 전술기지 인근 무장괴한 침입사건 발생. 707 특임단 창설 멤버 긴급 소집. 오전 9시까지 강릉 작전본부 집결. 지체시 군법 적용. 마이너스 국방부 특수작전사령부. 이게 진짜야? 선영이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긴급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나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문자 받았어? 언니. 나도 방금 봤어. 이게 진짜야? 30년 만에 우리를 부르다니. 꿈이 아니지? 지수한테도 연락해봐. 나는 지금 당장 준비하고 나갈게. 시간이 얼마 없어. 한편 지수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진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세 사람은 각자 집 창고나 다락방, 안방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30년 전 707 특임단 전술복과 각종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검은색 전술복을 펼쳐보며 탄식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이 옷을 다시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아직도 상태가 좋네. 전술복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각종 장비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술 헬멧, 방탄조끼, 통신장비, 그리고 각자의 전문 분야별 특수 장비들까지. 미정도 자신의 전술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크기가 맞을까? 30년 전이랑 몸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정말 날씬했는데.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오히려 30년의 세월이 그녀들에게 더 깊은 카리스마를 선사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전술복과 함께 보관했던 각종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야, 언니들.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인 것 같아. 창설 멤버까지 부르다니. 보통 일이 아니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추가 정보였습니다. 추가 사항 무장괴한 5명, 고성능 무기 소지, 극도로 위험. 일반 부대로는 대응 불가 판단. 창설 멤버 긴급 투입 필요. 이제 심각성을 알겠어. 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전 8시 30분 강릉 작전본부. 세 사람은 30년 만에 착용한 전술복 차림으로 작전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초소에서부터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신분 확인이 아닌 특별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707 특임단 창설 멤버 확인. 박선영, 최미정, 한지수. 브리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이런 곳에 다시 들어오다니. 발걸음이 저절로 무거워지네. 그러게 말이야. 30년 전 생각이 막 나네. 그때는 매일 이런 곳을 드나들었는데 복도를 걸으면서도 세 사람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브리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언니들? 30년 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707이야. 그래, 들어가자. 브리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브리핑실 한쪽 구석에 어제 면회실에서 자신들을 모욕했던 바로 그 조교와 병사들이 지원팀으로 배속되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세 사람을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교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제 면회 오셨던 분들이 여기 왜? 병사어가 동료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야, 저 아줌마들 어제 우리가. 설마. 저분들이 왜 전술복을 입고 여기 있지? 뭔가 이상한데? 브리핑실 앞쪽에 있던 작전지휘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언니는 최전방 좌석에 앉았고 뒤쪽의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들이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혹시 뭔가 잘못 온 거 아냐? 민간인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운명의 재회였습니다. 어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불과 24시간 만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브리핑실을 감쌌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작전에 투입될 707 특임단 창설 멤버들의 과거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작전지휘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브리핑 화면에 오래된 VHS 테이프 화질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1993년 7월 15일 강원도 최전방 특수훈련장 마이너스 기밀해제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뒤쪽에 앉은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줌마들이 뭔데 우리가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는 거야? 병사어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박선영 당시 25세이 등장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전술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산악지형 훈련장에서 홀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거리 3km. 적 병력 추정 50명. 단독 침투 작전 시작. 젊은 선영의 차가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와, 저분이 어제 그 아줌마 맞아? 병사어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 젊은 선영은 말 그대로 불사조 같았습니다. 폭발하는 화염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의 총탄들을 완벽한 전술 동작으로 피하며 엄폐물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활용했습니다. 3km의 험난한 지형을 단 27분 만에 돌파하며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 완수. 적 전멸, 아군 피해 제로. 화면 하단에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불사조 교관 마이너스 박선영. 생존율 100%, 작전 성공률 98.7%, 별명의 유래 어떤 화염 속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 헉, 저분이 전설의 불사조였다고. 조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혹독한 겨울, 강원도 최전방 설악산 정상 부근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최미정 당시 24세의 눈 덮인 바위 위에서 저격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영하 25도, 강설량 시간당 3cm, 시야 확보 불가능한 상황. 젊은 미정의 목소리에는 추위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정함과 집중력만이 가득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거리 1850m. 바람의 세기 초속 22m, 방향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미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준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동상에 걸려 쓰러질 법한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계산 완료. 탄도 보정 완료. 발사. 총성과 함께 1.85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관통당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극한 상황에서 오차 범위는 단 1.5cm였습니다. 자막 유령 저격수 마이너스 최미정. 명중률 99.9%, 최대 사거리 2100m, 별명의 유래 아무도 그녀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1.8km를 눈보라 속에서 병사 B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1995년 실제 발생했던 인질구출 작전 현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벌어진 실제 테러 사건의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한지수 당시 25세가 단독으로 15층 건물에 침투해 무장 테러범들에게 붙잡힌 인질 12명을 구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상황 15층 오피스텔, 테러범 18명 완전 무장, 인질 12명 최상층의 위치. 건물 주변 완전 봉쇄. 젊은 지수의 목소리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단독 침투 결정. 예상 소요 시간 20분. 지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뢰침과 배수관만을 이용해 맨손으로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테러범들이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지만 마치 거미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움직이며 모든 총탄을 피했습니다. 최상층 창문을 통해 침투한 후의 장면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18명의 무장 테러범을 상대로 단 혼자서 싸웠지만 마치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완벽한 격투술과 전술로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소탕 완료. 인질 전원 무사히 구출. 테러범 18명 전원 생포. 실제 소요 시간은 단 17분이었습니다. 자막 인질 구출왕 마이너스 한지수. 구출 성공률 100%, 평균 작전 시간 15분, 별명의 유래 불가능한 구출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사. 브리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조교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어제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병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합동훈련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사조 3인방 최종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어떤 특수부대도 성공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임무를 단 25분 만에 완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팀워크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고 각자의 전문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3인방이 함께 움직일 때의 작전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7년간 총 127회 작전 중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작전지휘관의 설명에 브리핑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지자 새 언니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면회실에서 나이도 생각 안 하고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철없는 아줌마들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전설적이고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조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세 분께서는 어제 저희가 어제 면회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 맞습니다. 선영이 뒤를 돌아보며 차갑고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 전 작전 현장에서의 위험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조교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뒤에 앉은 병사들도 우르르 일어나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두려움, 그리고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설이 현재로 되살아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과는 충분히 받았으니 본격적인 작전 브리핑을 계속하겠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다시 화면을 바꾸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지만 새 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완전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강릉 전술기지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정체불명의 무장괴한 5명이 침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으로 촬영한 산악지형이 나타났습니다. 험준한 산등성이와 깊은 계곡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지형이었습니다. 미정이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지형. 30년 전에 훈련했던 곳이랑 비슷하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형이야. 지휘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괴한들은 최신 고성능 무기와 군용 장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부대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 개 대대가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괴한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인질 상황은 없습니까? 다행히 현재까지는 민간인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휘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현재 신병훈련부대가 야외 훈련 중입니다. 총 120명의 훈련병들이 5개 소대로 나뉘어 산악 서바이벌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언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훈련병들 중에 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면회 오셨던 3분의 동생들도 그 훈련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철수시키면 안 됩니까? 이미 시도해봤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무장괴한들이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 브리핑실 문이 급히 열리며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전 제3소대에서 마지막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무장괴한들에게 포위당했다고 합니다. 새 언니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3소대요? 우리 동생들이 있는 소대가 제3소대 아닌가요? 선영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통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병훈, 최민수, 한태준 이상 3명이 포함된 소대입니다. 뭐라고? 우리 동생들이?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지막 교신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제3소대, 무장괴한 5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위치는 762고지 북쪽 계곡. 탄약이 부족합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지원. 통신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휘관의 말을 미정이 가로막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생들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수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출작전에 투입시켜주세요. 우리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무장괴한들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되지 않았고. 위험하다고요? 우리가 누군지 방금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62고지라면 우리가 30년 전에 훈련했던 곳입니다. 그 지형은 우리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뒤에 앉아있던 조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지원팀으로라도. 너희들은 짐만 될 거야.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 그런 신뢰를 범했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병사어가 일어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 동생들을 구하고 싶어요. 어제 일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고.
지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들 어떻게 생각해? 얘들도 데려갈까? 글쎄, 방해만 안 된다면. 선영이 조교와 병사들을 훑어봤습니다. 절대 방해 안 됩니다. 저희 목숨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교가 90도로 절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제3소대 위치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762고지 북쪽 협곡 깊숙한 곳입니다.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동굴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괴한들의 위치는 소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휘관님, 저희에게 현장 지휘권을 주세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동생들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미정도 나섰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해결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지수까지 가세했습니다. 지휘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새 언니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투지가 그들의 눈빛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년 여성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생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완료. 출동 준비 끝. 작전 준비실에서 새 언니는 30년 전처럼 완벽한 팀워크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술복을 착용한 그들의 모습은 어제의 평범한 아줌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영이 드론 조종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네. 3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맞아, 언니. 근데 기본은 똑같아. 적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한 번에 제압하는 것. 미정이 저격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대답했습니다.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각종 침투 장비들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762고지 지형도 다시 확인했어. 30년 전이랑 거의 똑같네. 우리 유리해. 조교와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후방 지원만 해.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 우리 발목 잡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뒤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30분 후 762고지 인근. 헬기에서 내린 새 언니는 즉시 작전 대형을 구축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움직임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지형 스캔 시작한다. 선영이 최신형 드론을 띄웠습니다.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조용히 상공으로 올라가며 실시간으로 지형 정보를 전송해 왔습니다. 무장괴한들 위치 확인. 동굴 입구 기준으로 시계 방향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각각 1명씩 배치. 나머지 1명은 동굴 입구 바로 앞에 있어. 받았다. 저격 위치 잡는다. 미정이 약 800m 떨어진 능선으로 이동했습니다. 험준한 바위 틈 사이에 완벽한 엄폐 자세로 저격총을 구축했습니다. 시야 확보 완료. 목표물 5명 전부 시선에 들어왔어. 지수는 이미 동굴 쪽으로 은밀히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직접 들어간다. 3분 후 동시 작전 개시. 작전본부. 대단하네. 저분들 움직임 좀 봐. 조교가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전설이었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완벽하게. 병사 어도 입을 벌린 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현장. 동생들 상황 어때? 선영이 드론으로 동굴 내부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살아있어. 15명 전원 생존 확인. 하지만 부상자가 몇 명 있는 것 같아. 미정이 스코프를 통해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젠장. 우리 동생들이 다쳤나? 지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감정적으로 되지 마. 냉정하게 해. 선영이 무전으로 경고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근데 진짜 화나? 우리 애들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3분 후. 작전 개시. 선영의 신호와 함께 완벽한 동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펑, 펑. 미정의 저격총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12시와 6시 방향의 무장괴한 두 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두 명 제압 완료. 그와 동시에 지수는 동굴 입구 앞에 무장괴한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소리 없이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입구놈 처리 완료. 들어간다. 잠깐. 3시와 9시 방향 놈들이 움직여. 선영이 드론 화면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내가 처리한다. 미정이 재빠르게 조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바위 뒤로 숨어 저격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각도가 안 나와. 내가 간다. 지수가 동굴에서 나와 직접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위험해. 하지만 지수는 이미 무장괴한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민첩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 동생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지수가 첫 번째 괴한에게 달려들어 완벽한 격투술로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총을 들어 지수를 겨냥했지만 미정의 저격총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펑. 마지막 놈까지 제압 완료. 동굴 안. 얘들아. 괜찮아? 지수가 동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에는 15명의 신병들이 서로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 언니. 박병훈이 지수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최민수와 한태준도 반가워했습니다. 얘들아, 다쳤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그 복장은?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 선영과 미정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한태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작전본부. 믿을 수 없네. 정확히 9분 만에 작전 완료라니. 지휘관이 시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이네. 30년이 지나도 실력이 그대로야. 조교가 화면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런 분들한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병사 B가 고개를 숙이며 자책했습니다. 현장. 자, 모두 헬기로 이동한다. 부상자부터. 선영이 신병들을 인솔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야. 미정이 부상당한 신병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언니들이었는데. 평범하긴 뭐가 평범해. 우리는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야.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하고 구조된 15명의 신병들이 모두 안전하게 후송되었습니다. 세 언니는 마지막에 헬기에 올라타며 서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아직 젊어.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그대로네. 이제 그 조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완벽한 구분 작전이 끝났습니다. 불사조들의 화려한 귀환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강릉 작전본부 브리핑실. 작전 완료 보고를 위해 다시 브리핑실에 모인 사람들. 하지만 이 시간 전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 언니가 들어서자 브리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작전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전지휘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15명 전원 무사히 구출, 무장괴한 5명 전원 생포. 작전 소요 시간 정확히 9분. 이는 우리 특수부대 역사상 최단 기록입니다. 하지만 새 언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브리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조교와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새 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작전 후 디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지만 브리핑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휘관님, 디브리핑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면회실에서 저희를 모욕했던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브리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교와 병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교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일어서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교뿐만 아니라 어제 면회실에 있었던 병사들 모두가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었지?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조교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클럽이 아니라고. 그리고 옷차림이 부적절하다고. 그것뿐인가? 미정이 압박했습니다. 병사 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젊은 애들도 저렇게 안 입고 다닌다고. 그리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고 서라고. 그리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브리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이 조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네는 몇 살인가? 25살입니다. 25살. 나보다 30살이나 어리지. 그런 자네가 55살 먹은 나한테 뭘 어떻게 입으라고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대답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미정도 일어나서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네. 죄송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알겠나?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봤지? 우리가 오늘 누구를 구했는지도 봤고.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는 철없는 아줌마들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교가 90도로 절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선영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모욕할 권리는 없어. 브리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나이로 판단하지 마. 성별로 판단하지도 마. 진짜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미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너희가 함부로 말한 그 아줌마들이 오늘 너희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지수의 말에 병사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교가 무릎을 꿇으며 절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잊지 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미정의 말에 모든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휘관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만 본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실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분께서 보여주신 건 단순한 특수작전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프로 정신과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조교가 다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세 분께서는 저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출작전을 보면서
진짜 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어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엇인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디브리핑을 시작하자. 선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브리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깊은 교훈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끝났습니다. 무력이 아닌 인격으로, 실력과 품격으로 이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릉 제15사단 본부 로비. 준비되셨습니까? 부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세워져 있었고 부대 전체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 언니는 다시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선영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 미정은 화사한 원피스, 지수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면회실에서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미정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 전 불가능해 보였던 인질구출 작전을 단 9분 만에 완수하신 세 분을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구조되었던 15명의 신병들과 조교, 병사들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박선영, 최미정, 한지수 세 분께서는 30년 전 707 특임단 창설 멤버로 활동하시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평범한 언니, 이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조교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이분들께 정말 무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저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실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어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전설이셨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진짜 영웅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런 신뢰를 범했는데도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부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분들의 업적과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천이 거쳤습니다. 거대한 액자 속에 새 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9년 마지막 합동작전 당시의 사진으로 완벽한 전술복을 입고 당당한 표정을 지은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금색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창설 멤버 마이너스 불사조 3인방 박선영 마이너스 최미정 마이너스 한지수 1993 마이너스 2025.8 30 재소집 진짜 영웅은 나이와 외모가 아닌 마음과 실력으로 증명된다. 로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우리 부대의 영원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부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이 로비를 지날 때마다 이분들을 보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정한 실력과 품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구조되었던 신병 중 하나인 박병훈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언니, 아니 선배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고맙지만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것에 더 감사합니다. 얘야, 우리는 그냥 언니들이야. 선배님은 무슨? 선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박병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은 저희에게는 평생 존경할 선배님들입니다. 최민수와 한태준도 나와서 절했습니다. 저희가 평생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언니들이 이런 대단한 분들이라고. 한 달 후, 새 언니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미정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지수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길에서 젊은 군인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불사조 3인방 중 한 분이세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부대에서 사진 봤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강릉 제15사단 로비. 매일같이 수많은 장병들이 로비를 지나다니며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야, 저분들이 일주일 만에 전설이 된 그분들이야. 신입병사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전설요? 어떤 조교가 저분들을 모욕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707 창설 멤버였던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인질구출 작전까지 완수하셨다고. 헐. 진짜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대 철칙이 뭔지 알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저분들 때문에 생긴 규칙이야. 대박. 그럼 저 아줌마들이? 아줌마라고 하지 마. 전설들이야, 전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새 언니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언니들, 요즘 길에서 사람들이 자꾸 알아봐서 부담스럽지 않아?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워? 오히려 좋은데. 나이 먹어도 인정받는 기분이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아무도 우리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안 하더라. 선영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강릉 제15사단. 새로 부임한 신입 장교가 로비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그 유명한 불사조 3인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선임이 답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들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저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불사조 3인방의 전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나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가짐과 실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3명이 사실은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었다는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실력과 가치는 외모나 나이,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실력, 그리고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 강화훈련 중 특수부대 여군의 낙하산 줄이 인위적으로 끊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죽이려 한 걸까요? 그날 밤 딸이 병원으로 실려가자 별셋 아버지가 헬기 세대를 띄웠는데요. 부대를 봉쇄한 그의 분노는 과연 어디까지 치닫게 될까요? 그리고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들으시고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 따뜻한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누가 죽을지 궁금하지 않나? 새벽 5시 30분 특전사 제3수색부대 훈련장에 강도현 중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여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특히 여자들 말이야. 오늘 강화 훈련에서 실수 한 번이면 땅바닥에서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거든. 윤서진 중위는 동기들과 함께 앉아있던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중대장님,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선명했죠. 주변에 있던 남자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도현이 부임한 지 불과 3개월,
이미 부대 전체가 그의 폭언과 차별에 질려 있었거든요. 협박이라니 윤서진 중위.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여자가 남자만큼 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강도현이 비웃으며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그의 압박감 있는 체구가 서진을 내려다봤죠. 서진은 165cm의 작은 키였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죠. 그럼 오늘 증명해 보시죠. 서진이 고개를 들어 강도현과 정면으로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철우 참모총장에게서 물려받은 단단한 의지가 눈빛에서 번득였죠. 강도현은 잠시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아, 그런 배짱이면 오늘 특별히 더 높은 고도에서 뛰어봐. 다른 놈들보다 200m 더 올라가서. 문제 없습니다. 서진의 즉답에 주변 동기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때 박준혁 조교가 급하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내 낙하산 장비 한 번 더 점검해보자. 왜?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젯밤에 장비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거든. 혹시 모르니까.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유독 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과 같은 기수로 입대한 그는 언제부턴가 서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급 차이와 부대 규율 때문에 감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진행해. 낙하산이 뭐 그렇게 복잡한가? 강도현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안전점검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규정상. 조교, 내가 뭔데 내 훈련에 참견이야? 윤서진 중위가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대신 뛰어내려. 강도현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준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준혁아. 나 벌써 몇 번째 강화 훈련인데. 지난달에도 완벽하게 착지했잖아. 서진의 강화 훈련 실력은 부대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자들보다도 정확한 착지, 빠른 낙하산 정리 속도로 여러 번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서진아, 요즘 부대 분위기는 어떠냐? 괜찮아요, 아버지. 조금 까다로운 상관이 있긴 하지만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해. 아버지, 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윤철우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도현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군에 대한 차별과 폭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화 훈련 시작하자. 고도 1200m에서 야간 강화. 실전과 똑같은 조건이니까 각자 알아서 목숨 부지해. 강도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6시 헬기 5대가 이미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낙하산을 메고 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5kg이 넘는 장비의 무게가 어깨에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녀의 뒤를 따라 동기들도 하나둘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도현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진아, 정말 괜찮겠어? 내가 내 장비 한 번 더 확인해 줄게. 준혁아, 그만해. 나 이런 거 100번도 넘게 했어. 걱정 마. 서진이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게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네 번째 헬기에 탔습니다. 함께 탄 대원들은 모두 침묵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서진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강도현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사고 나는 놈 있어도 구조는 나중이야. 훈련이 우선이거든. 특히 여자는 더더욱. 이 말을 들은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 규정상 있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인명구조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게 철칙이었으니까요. 고도 1200m 헬기는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죠. 야간 강화 훈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착지 지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0분 후 강화 시작. 조종사의 목소리가 헬기 내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을 포함한 5명의 대원들이 각자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죠. 서진아, 내 낙하산 고리 부분 좀 이상하지 않니? 옆에 앉은 김상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낙하산을 살펴봤죠. 어디가? 저기 주 낙하산 연결 부위 말이야. 뭔가 실이 풀어진 것 같은데. 서진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낙하산 끈의 일부가 평소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숙련된 눈에는 분명히 보였죠. 이상하네. 이렇게 된 적이 없는데. 서진이 낙하산 고리를 만져보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번째 헬기 쓸데없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강화 준비해. 1분 후 점프. 중대장님, 장비 점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상병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강도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냐? 당장 뛰어내려. 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낙하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강도현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서진 중위, 나는 반대야. 위험해. 김상병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헬기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헬기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죠. 괜찮을 거야. 보조 낙하산도 있고. 서진이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다른 헬기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였죠. 서진아, 잠깐만. 내 낙하산 다시 한번 확인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어젯밤에 장비 창고에 누군가 들어갔었어. 감시 카메라에 찍혔는데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 내 장비함 근처에서 뭔가 했어. 준혁의 말에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장비를 조작한 걸까요? 조교 박준혁. 무슨 허튼 소리야. 당장 입 다물어. 강도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중대장님, 정말로 이상합니다. 서진이 낙하산을 다시 점검해야. 닥쳐. 한마디 더 하면 너도 징계다. 강도현의 협박에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히 서진을 향하고 있었죠. 30초 후 점프. 윤서진 중위 준비. 조종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헬기 문 앞에 섰습니다. 아래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죠. 바람 소리가 귓가에서 휘몰아쳤습니다. 15초. 서진이 마지막으로 낙하산 고리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죠. 10초. 서진아, 뛰지 마. 준혁이 다른 헬기에서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엔진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5초.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점프. 서진이 헬기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의 짜릿함을 느꼈죠.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3초 후 낙하산 개방. 서진이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셌습니다. 이제 낙하산 고리를 당겨야 할 시간이었죠. 하나, 둘, 셋. 서진이 낙하산 고리를 힘껏 당겼습니다. 평소라면 등 뒤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며 몸이 확 당겨지는 느낌이 와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땅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죠. 이상해. 서진이 다시 한번 고리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하산은 펼쳐지지 않았죠.
이때 서진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끊어졌어. 줄이 끊어졌어. 낙하산 연결고리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어놓은 거였죠. 보조낙하산. 서진이 급하게 보조낙하산 고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1000m 상공에서의 자유낙하 속도는 상상보다 훨씬 빨랐죠. 이미 고도는 600m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진이다. 서진이가 떨어진다. 다른 헬기에서 서진의 상황을 본 대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은 거의 실신할 뻔했죠.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낙하산 불량으로 추락 중. 조종사가 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구조 헬기 즉시 출동. 응급의료진 대기. 기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미 늦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보조 낙하산을 펼치려 했지만 고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300m, 200m, 100m. 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아버지. 서진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적으로 보조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서진의 몸은 숲속 나무들 사이로 그대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서진이 땅에 추락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서진아! 서진아! 준혁이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었나? 죽었어? 강도현이 무전기를 붙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이 추락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침착했죠. 중대장님,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박준혁이 헬기에서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죠. 함께 훈련받던 동기가 눈앞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조교, 내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사고는 사고야. 여자가 남자 훈련 따라하려다 생긴 일이지. 내가 뭐라고 했나? 여자들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강도현의 말에 다른 헬기의 조종사들까지 경악했습니다. 동료가 추락했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소름 끼쳤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옳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중대장님, 지금이 그런 말할 때입니까? 당장 구조 작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김상병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닥쳐. 구조는 구조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훈련 계속 진행한다. 미쳤습니까? 동료가 죽어가는데 훈련을 계속하라고요? 군인이 죽는 게 뭐가 특별한가? 전쟁 나면 매일 죽어나가는데. 강도현의 차가운 말에 모든 대원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상관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할 수는 없었죠. 한편 추락 지점에서는 서진이 나무 사이에 끼어 의식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조 낙하산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땅에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등과 허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파. 서진이 희미하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특히 허리 아래쪽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서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난 몸을 파고들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 도와줘. 무서워. 27살의 특전사 장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빠를 부르는 어린 딸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해서 직접 착륙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인명구조사 투입. 로프로 하강. 빨리 움직여. 구조대원 2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진을 발견한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의식 있음. 하지만 척추 손상 의심. 다리 감각 없다고 합니다. 긴급 후송 필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뇌출혈 가능성 높아. 알겠다. 들것 준비. 최대한 조심해서 올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전사 기지에서는 긴급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부대장님, 강화 훈련 중 사고 발생했습니다.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사고? 어떤 사고? 설마 사망자가? 윤서진 중위가 낙하산 불량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 중입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군인은 없었으니까요. 윤서진. 설마 그 윤서진? 참모총장님의? 윤철우 장군님의 딸?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윤서진 중위입니다. 아니, 미쳤나? 어떻게 참모총장님 딸이 사고를 당해? 당장 참모총장님께 보고 올려. 아니, 내가 직접 전화드릴게. 부대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죠. 부대장님, 그런데 강도현 중대장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 뭐야? 여자가 남자 훈련 따라하려다 당한 일이라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 미친 소리를. 당장 강도현 중대장 부대 복귀 명령 내려. 그리고 입 다물게 해. 한편 국방부 참모총장실에서는 윤철우가 오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오늘 강화 훈련을 한다고 했던 게 문득 떠올랐죠. 서진이는 잘하고 있겠지. 그 애는 항상 완벽하게 해내니까. 윤철우가 혼자 중얼거리던 순간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참모실 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김소령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참모총장님,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뭔 일인가? 그렇게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특전사 제3수색부대에서 강화 훈련 중 사고가. 큰일 났습니다. 참모실 김소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군 복무를 해온 그였지만 이런 보고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고? 누구 사고? 설마 사망자가 나온 건 아니겠지? 윤서진 중위가 낙하산 불량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응급실로 이송 중이고 척추 손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윤철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뭐라고? 서진이가? 내 딸이? 네. 의식은 있지만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입니다. 윤철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 불량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서진이는 장비 점검을 완벽하게 하는 애야. 누가 뭔 짓을 한 거야. 하지만 현장 보고에 따르면 단순 사고라고. 단순 사고라고? 개소리하지 마. 30년 군 복무하면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나? 윤철우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참모총장실 전체가 진동했죠. 김소령, 당장 헬기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참모총장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진정하라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진정하라고. 누군가 내 딸을 건드린 거야. 그놈들을 찾아서 반드시 처단할 거야. 윤철우의 목소리가 참모총장실을 진동시켰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죠. 30년간 군 복무를 해온 직감으로 이 사고가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없애버려. 당장. 특전사 제3수색부대 부대장 김대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30분 만에 부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부대장님, 하지만 군 수사단이 이미 출발했다고 합니다. 작전 참모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지. 낙하산 잔해부터 회수하고 CCTV 영상도 모두 삭제해. 이건 단순 사고야, 알겠나? 하지만 부대장님, 이건 뭐야? 참모총장님 딸이 우리 부대에서 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고. 김대령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복무 끝에 얻은 부대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강도현이 훈련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는 반면
그만큼은 여전히 냉정했죠. 중대장, 정확히 뭐가 일어난 거야? 낙하산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사고였죠. 강도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처럼 말이에요. 예상 밖이라고? 너 방금 전에는 여자가 훈련 따라하려다 당한 일이라고 했잖아. 박준혁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조교 박준혁,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김 부대장이 준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대장님, 이건 명백히 이상해요. 서진이 낙하산을 제가 어제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결국 내 책임이네. 강도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랬나? 윤서진 중이 좋아한다며?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강도현의 말에 준혁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준혁이 강도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다른 부대원들이 말렸습니다. 준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서진이가 죽어가는데. 그런데 저놈은 뭐야? 마치 계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바로 그때 부대 정문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군 수사단 차량 3대가 부대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군 수사단 도착했습니다. 김소령을 비롯한 수사관들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죠. 김대령 부대장님, 군 수사단 김소령입니다. 낙하산 사고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장비 불량 사고라서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사고 현장과 관련 증거품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김소령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품이라니 뭔 증거품이 있다고. 낙하산 잔해부터 시작해서 CCTV 영상,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다 정리했는데. 정리했다고요? 누가 증거를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김소령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한편 추락 현장에서는 수사관들이 낙하산 잔해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죠. 이거 보세요. 낙하산 줄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현장 감식관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칼로 베인 흔적이 뚜렷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한 겁니다. 이 소식이 김소령에게 전해지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미수야. 김소령이 즉시 윤철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모총장님, 김소령입니다.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 일인가? 서진 중위의 낙하산 줄에 칼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윤철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네, 확실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입니다. 좋아. 그럼 이제 장난이 아니네. 윤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소령, 지금 부대 상황은 어떤가? 부대장이 증거 은폐를 시도했고 강도현 중대장의 행동도 매우 수상합니다. 증거 은폐라고? 그놈들이 감히. 윤철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참모총장님, 하지만 강 중대장이 증거를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을 주면 안 되지. 김소령, 당장 부대 전체를 봉쇄해. 봉쇄요?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해. 헌병대에 연락해서 부대 경계선 완전 차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소령. 네, 참모총장님. 내 딸 건드린 놈들 오늘 끝을 보자. 설사 그놈이 누구든 상관없이. 윤철우가 전화를 끊고 참모에게 명령했습니다. 헬기 3대 즉시 출동 준비. 무장 헬기 2대, 수송 헬기 1대. 참모총장님, 무장 헬기까지는 너무. 내 딸을 죽이려 한 놈들한테 예의를 지킬 이유가 있나? 헌병 1개 중대도 동행시켜. 참모총장실이 완전히 전투태세로 돌입했습니다. 한편 특전사 부대에서는 김소령이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완전 봉쇄입니다. 누구도 출입 금지. 무슨 권한으로 우리 부대를 봉쇄해요? 김 부대장이 항의했습니다. 참모총장 직접 명령입니다.
거부하시겠어요? 김소령의 말에 김 부대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현 중대장,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세요. 저요? 저는 그냥 훈련을 지휘한 것뿐인데. 그냥 훈련이라고요? 부하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한 훈련 말이에요. 김소령의 날카로운 추궁에 강도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군인이라면 위험을 감수해야죠. 위험 감수와 고의적 살해 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철우 참모총장이 직접 오고 있었던 거죠. 참모총장님이 오신다.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박준혁이 갑자기 김소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뭔 말이야? 서진이 사고. 그게 제 잘못입니다. 준혁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무슨 소리야? 제가 서진이 낙하산을 바꿔놨습니다. 순간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박준혁,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도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강도현 중대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서진이 낙하산줄을 끊으라고. 이 미친놈이.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강도현이 준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막았습니다. 박준혁,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말해봐. 김소령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강 중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윤서진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없앤다고? 네. 여자가 특전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 중대장이 제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생도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고 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을 했다고? 네. 서진이 낙하산을 조작하지 않으면 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소리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강도현이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중대장이 협박할 때 녹음했습니다. 뭐? 준혁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강도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준혁, 윤서진 그년 때문에 우리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야.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설쳐대니까. 중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닥쳐. 내가 낙하산줄을 살짝 건드려. 죽지는 않을 정도로만. 그냥 다치게만 해서 전속시키면 돼. 그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여동생이 대신 죽던지. 선택해봐. 녹음이 재생되자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건 조작된 거야. 합성이야. 합성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요? 준혁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혁아, 확실히 해. 내일 훈련에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 알지? 내가 점검 담당이니까 내 책임이야. 중대장님,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럼 내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 녹음을 들은 김 부대장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도현, 내가 정말로 이런 짓을. 부대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강도현이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헬기 착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철우 참모총장이 도착한 것이었죠. 무장 헬기 2대와 수송 헬기 1대가 부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참모총장님 도착.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윤철우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혹함이 그의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죠.
윤철우와 함께 헌병 30명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말이에요. 김소령 상황 보고해. 참모총장님 범인을 찾았습니다. 김소령이 강도현을 가리켰습니다. 강도현 중대장이 박준혁 조교를 협박해서 서진 중위의 낙하산을 조작하게 했습니다. 윤철우가 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죠. 강도현. 네. 참모총장님.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강도현이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오해라고? 녹음까지 있는데? 윤철우가 한 걸음 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참모총장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살면서 여자를 그렇게 차별해왔나? 윤철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딸이 너보다 훨씬 우수한 군인인데도. 하지만 여자는 뭐? 윤철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죽이려던 게 아니라 다치게만. 1200m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모르나? 윤철우가 강도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이 지금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진단받고 있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 그래도 죽이려던 게 아니라고. 참모총장님, 저는 정말 헌병들, 강도현 체포해. 윤철우의 명령에 헌병들이 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해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강도현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준혁도 공범이니까 함께 구속해. 참모총장님, 준혁이는 협박받은 거잖아요. 김상병이 항의했습니다. 협박받았어도 실행한 건 사실이야. 내 딸을 죽일 뻔한 거야. 윤철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했잖아요. 자백했다고 죄가 없어지나? 내 딸은 이미 다쳤어. 참모총장님 진정하세요.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윤철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죠. 내 딸 때문에 고생한 놈들이 또 있나? 윤철우가 부대 전체를 둘러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헌병들이 강도현과 박준혁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참모총장님,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놈들이 전부일 리가 없어. 윤철우가 김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대령, 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그냥 정리 차원에서. 정리? 내 딸이 죽어가는데 증거를 정리했다고. 윤철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참모총장님,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30년 군 복무했는데 증거인멸이 뭔지 모르겠나? 김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대장 해임. 당장 계급장 떼고 대기해. 참모총장님, 그건 너무. 내 딸 죽일 뻔한 놈들을 비호한 게 너무하지, 처벌이 너무한 게 아니야. 윤철우가 소리치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참모총장님,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서진 중위 상태가 어떻게 됐나?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척추 2번과 3번이 압박골절되었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윤철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순간 윤철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완전 마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완전 마비라고. 내 딸이. 윤철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딸 망가뜨린 놈들. 윤철우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참모총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27살짜리 내 딸이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하는데 윤철우의 절규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겠다던 내 딸이 동료한테 배신당해서 평생 장애인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모 총장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김소령 수사 범위 확대해. 이놈들 뒤에 또 누가 있는지 다 파헤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도현 신상정보 다 조사해. 가족관계, 인맥, 재산 상태까지 모든 걸 다 파헤쳐. 윤철우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이 강도현의 개인용품을 수색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죠. 참모 총장님, 이것 좀 보세요. 김소령이 강도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야? 익명 번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김소령이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윤서진 제거 성공 시 1억. 실패 시 내가 죽는다. 선택해라. 뭐라고? 윤철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병원 이송까지는 성공. 하지만 살아있음. 추가 지시 대기 중. 강도현이 보낸 답장 메시지였습니다. 이 계자식이 돈 받고 내 딸을 죽이려 했어. 윤철우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런데 참모 총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이 익명번호 추적해보니까 군 내부에서 발신된 겁니다. 군 내부? 네.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의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철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린 거야?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 못했지만 분명 배우가 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파헤쳐보자. 그놈이 누구든 상관없이. 윤철우가 김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통화 기록 분석하고 강도현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 조사해.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추적해.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구속된 강도현은 헌병대에서 계속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나쁜 놈이냐? 뒤에서 지시한 놈이 따로 있다고. 그럼 누가 지시했는지 말해봐.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걸 말하면 내가 죽어. 그놈들은 진짜 위험한 놈들이야. 누군데? 군 고위층이야. 윤서진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강도현의 고백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위층이라니 누구 말이야? 모르겠어. 중간에 누가 전달해줬는데 그냥 별이 많은 누군가라고만. 별이 많다고? 장군급이라는 소리야? 그런 것 같았어. 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어. 수사관이 즉시 윤철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참모 총장님, 강도현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배후에 장군급 고위층이 있다고 합니다. 윤철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었거든요. 장군급이라고? 네. 하지만 정확한 신원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네. 윤철우가 일어섰습니다. 참모 총장님, 강도현과 직접 대면하겠어. 그놈 입을 열게 하겠어. 윤철우의 눈빛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차상. 절차? 내 딸 죽이려 한 놈들한테 무슨 절차를 지켜. 윤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로 가자. 그놈들 입을 하나하나 열게 만들 거야. 참모 총장의 분노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윤서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헌병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강도현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문이 열리면서 윤철우가 들어왔습니다. 참모 총장의 위압감이 좁은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현. 윤철우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참모 총장님. 강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야? 그건 그냥 돈 때문이야? 아니면 여자가 싫어서야? 윤철우가 강도현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1미터였죠. 둘 다예요.
돈도 필요했고 솔직히 여자가 특전사에 있는 것도 싫었어요. 여자가 싫다고 해서 죽여도 되나? 죽이려던 게 아니라 다치게만 하려고. 1200m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모르나 이 개자식아. 윤철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지금 하반신 완전 마비야. 27살짜리가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강도현이 고개를 숙였지만 윤철우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강도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도 억지로 한 거예요. 뒤에서 명령한 놈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그놈이 누군지 말해봐. 말하면 저 죽어요. 그놈들은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내가 더 무섭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윤철우가 강도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 건드린 놈들 내가 전부 찾아낼 거야. 그놈이 누구든 상관없이. 참모총장님, 정말 모르겠어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명령이 왔거든요. 중간 단계? 네.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전화로.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소령이 급하게 들어왔죠. 참모총장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 일인가? 강도현의 계좌에 입금된 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김소령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온 거야? 국방부 비자금입니다. 윤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방부 비자금이라고? 네. 그것도 아주 높은 레벨에서 관리되는 비자금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데? 차관급 이상만 가능합니다. 윤철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관급이라면 자신과 같은 레벨이거나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김소령, 최근에 비자금에 접근한 사람 명단 구해와. 이미 구했습니다. 김소령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근 3개월간 5명이 접근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김소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합참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정보사령관입니다. 윤철우가 명단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5명 중에 자신의 딸을 죽이려 한 놈이 있다는 뜻이었죠. 이 중에서 윤서진을 제거할 동기가 있는 놈이 누구일까? 그건 바로 그때 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전화로 명령 받을 때 뒤에서 들린 소리가. 무슨 소리? 골프 치는 소리였어요. 골프공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윤철우와 김소령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골프라고? 네. 그리고 누군가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장관님? 윤철우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차관 중에서 골프를 자주 치고 최근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설마 차동혁 차관? 차동혁이 누군데?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놈이야. 최근에 나하고 군 여성 정책 때문에 크게 싸웠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놈이 여군 특전사 배치를 반대했거든. 여자들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없애버리자고 했어. 윤철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했더니 나중에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럼 차동혁 차관이 배후일 가능성이 높군요. 김소령, 당장 차동혁 소환해. 하지만 차관을 소환하는 건 절차상. 절차 따위는 집어치워. 내 딸 죽이려 한 놈한테 무슨 절차를 지켜. 윤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참모총장님 진정하세요. 일단 증거부터 더 확보해야. 증거? 이미 충분해. 윤철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그놈한테 전화할 거야. 참모총장님. 김소령이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철우가 차동혁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차관님 윤철우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동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모총장님 무슨 일로 늦은 시간에? 우리 서진이 일로 통화 좀 하죠. 서진이요? 무슨 일인가요? 오늘 낙하산 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됐거든요. 어머 그런 일이.
정말 안타깝네요. 차동혁의 목소리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안타깝다고요? 그게 차관님 반응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최소한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죠? 이미 알고 계셨죠? 우리 서진이 사고 날 거라는 걸.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참모 총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차관님이 시킨 거죠? 내 딸 죽이라고. 미쳤습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증거가 다 있는데 함부로 해요? 윤철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강도현 입에서 다 나왔어요. 골프 치면서 명령했다고. 전화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전화 너머의 긴 침묵이 끝나고 차동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모 총장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요? 윤철우의 목소리가 조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럼 국방부 비자금은 누가 빼돌린 거예요? 비자금이 뭐? 1억 원. 내 딸 죽이는 대가로 1억 원 줬죠.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차동혁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죠. 이게 자식이. 윤철우가 휴대폰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소령. 당장 차동혁 긴급 체포영장 신청해.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병 2개 중대 출동시켜. 차동혁 자택과 사무실 동시에 수색. 윤철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차동혁의 자택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강도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참모 총장님, 차동혁 자택에서 증거 확보했습니다. 김소령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뭘 찾았나? 강도현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파일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유용 내역까지. 그놈이 왜 그런 걸 보관하고 있던 거야? 아마 나중에 자기 보신용으로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윤철우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차동혁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윤서진 그 계집 때문에 여군 정책이 엉망이야. 없애버려야 해. 하지만 차관님, 그건 너무 뭐가? 돈 줄 테니까 확실히 해. 죽이지는 말고 불구로만 만들어. 알겠습니다. 녹음을 들은 윤철우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불구로 만들라고? 내 딸을. 이놈들을 다 잡아들여. 한 놈도 빠뜨리지 말고. 그날 밤 차동혁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30년간 계획해온 그들의 음모가 마침내 무너진 것이죠. 3개월 후 국군 서울병원 재활치료실. 윤서진이 휠체어에 앉아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고 있었죠. 서진아, 오늘 재활운동은 어때? 윤철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발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요. 윤철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그런데 저 군대 그만둘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군인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윤철우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아빠, 너 때문에 군대가 바뀌고 있어. 여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정말요? 그럼. 차동혁 사건 이후로 국방부에서 여군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부대에 여군 보호 규정도 신설됐고. 서진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내 밑에 있는 여군들을 지켜야 해. 내가 포기하면 다른 여군들은 어떻게 해? 아빠 말이 맞아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되죠. 서진이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서진 중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담당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귀 후 1년 특전사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도현 사건 이후 모든 부대에서 여군 차별이 철저히 금지됐고 오히려 여군들을 더욱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서진 소령 축하드립니다. 박준혁이 서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진을 가장 든든하게 지원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죠. 고마워 준혁아. 내가 양심 고백을 해줘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우리 앞만 보자. 서진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국방부 대회의실. 윤서진 소령을 특전사 제1대대장으로 임명한다. 국방장관의 발표에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대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대대장님, 축하드립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윤철우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제 밑에서 일할 여군들을 잘 보호하고 지도하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 역할이야. 윤철우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온다라는 문구와 함께 낙하산 사고 당시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것은 서진에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오늘도 훈련 나가시나요? 부관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군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서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오늘도 부하들과 함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인으로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윤서진이 재활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하며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 대대장이 된 것처럼 어떤 시련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별세 참모총장이라는 최고위직에서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윤철우의 모습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차별과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용기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이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